오늘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 공간에 살았던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 그리고 그 살았던 사람들의 삶 중에서 어떤 게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건지, 이런 걸 계속해서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의 역사를 보존해야 되고, 다음 시대는 다음 시대의 역사를 보존해야 이게 축적되어져서 역사가 되는 것이고, 이걸 일깨워주는 방법은, 기리는 방법은 책으로 쓰든지 기념물로 만들든지, 그걸 계속해서 교육을 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사회를 맡은 신주 백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아까 우리 저 사회자를 맡으신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역사정책 자문 TF에서 올 2024년도 역사적인 말불과 관련된 학술회의를 몇 차례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 역사 자원을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찾다 보면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일련의 역사 자원을 시간의 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저희 발표자들의 사정이 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고 그래서 이걸 막 뒤섞여 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다 보니 이 근대사 쪽에서 한 꼭지가 있고, 현대사 쪽에서 또 두 꼭지가 있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성태 원장님께서 우리 혼자서 세계를 발표하시는, 제가 역사학회에서 30년을 불러먹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처음 봅니다. 선생님의 인사이트를 제가 기대하면서 3.1운동, 3.15 의거, 4.19 혁명과 우리 광주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자, 먼저 노성태 원장님께서 40분 동안 발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받은 노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를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저는 이제 뭐 라디오에서 우리 지역 역사 얘기를 생방으로 계속 4년째 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대중 역사가 좀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한 20여 년 이상 우리 지역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얘기는 이제 강주 3.1운동, 3.15 의거, 공민주지 장소시라고 불리는 3.15 의거, 강주 4.19 혁명 얘기인데, 이 얘기의 일반적인 얘기든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알지 않을까.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건 정책 토론회이기 때문에 현재 관련된 유물 유적 현장이 어떤 식으로 보존되어 있고 기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건지 어떤 제언을 드리는 이런 시간으로서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운동은 아시다시피 지금 3.1 혁명으로 불러야 된다, 이제 그런 논란이 일고 있죠. 원래 이제 3.1운동을 임시정부에서는 혁명으로 불렀고, 그리고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헌법 전문에 기초안에는 혁명으로 돼 있었는데, 과정 속에서, 토론 과정 속에서 독립운동은 혁명이 될 수 없다 이런 논리에 밀려서 기미 3.1 운동이라고 하는 헌법 전문에 쓰여졌고, 지금까지 운동으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운동으로 보는 것은 독립운동사 측면으로 보는 거고요. 거기에 한정하는 것이고, 혁명까지 보는 것은 이 3.1운동으로 그 주권이 군주에게 있었던 대한제국이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된 사건까지를 포함한다면 혁명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토론회 그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에서의 3.1운동은 3월 10일 강주천 큰장터에서 시작이 되어 4월 8일까지 위원단위 핵불시 및 강주 보통학교 학생들의 시까지 이어집니다. 양림동 기독교인 그리고 비밀 독서 모임이었던 신문잡지 종람소 회원인 젊은 지식인들이 모의하고 준비했지만
숭일 소피아 농업학교 학생 그리고 강주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호남 최대 규모의 만세 시위, 이게 이제 3.1운동이 되겠고요. 조그마한 제목으로 낭붕역집에서 3월 6일 날 모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3월 6일 낭붕역집 모의에서 3월 8일 큰 장날을 D-Day로 정했지만 독립선언서 인쇄가 미진했기 때문에 3월 10일 작은 장날로 딜레이 됐다. 그래서 3월 10일 오후 3시 30분 지금 바로 우리가 있는 강주공원 앞에 강주교 밑에 모래사장이 강주 큰장이었는데 여기에서 300여 명이 모여서 최초로 만세 시위를 만세 운동을 불렀고, 여기서 500m 정도 올라간 데가 이제 그 부동교가 있는데 이 부동교 밑이 작은 장입니다. 그 작은 장날 승일 소피아 학생들하고 그리고 시장에 왔었던 강주 시민 1000여 명이 그 만세운동을 불렀던 현장이 이제 작은 장이 되겠습니다. 한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숭일학교 소피아 여학교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소피아 여학교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건네받기 이전인 3월 7, 8일경 소피아홀 지하에서 박영자, 홍순남, 최경애, 양태원 등이 자체적으로 치마를 달라 구한국 깃발을 제작했다.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재판 기록을 통해서 이분들의 진술을 확인해 봤는데요. 따라서 소피아홀 이 지하 공간에는 이 모습이 재현돼야 되고, 이게 이제 교육 현장으로 앞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뭔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피아홀 지하에 이분들을 기리는 인형으로 뭐도 만들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3.1운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장터에서 시작이 되어 작은 장으로 올라갔고, 10,000여 명이, 그때 강주 시민이 10,000명이었는데 1919년 1,000여 명이 만세에 참여를 합니다. 거기서 반드시 충장역 쪽으로 오면은 뭐가 나오면은 강주 우체국이 나와요. 강주 우체국. 지금 충장 우체국이죠. 이쪽이 강주 우체국에서 보면 서쪽 길입니다. 그래서 서문통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서문통으로 시대가 왔다가 강주 우체국에서 좌회전하면 지금 충장로 2가선 갑니다. 이게 권종통입니다. 권종통으로 행진했다가 충장로 파출소를 건너면 충장로 4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누문동 쪽에서 왔던 농업학교 학생과 누문동 쪽의 시민들이 합세해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강주 우체국, 지금 그때는 충장 우체국 앞에 이르렀을 때 이제 무자비한 일제 탄압, 폭력이 이제 시작이 됐고, 여러분 아는 거기 그 빵집 이름이 뭐죠? 궁전제가 앞이 강주 경찰서였거든요. 그래서 강주 경찰서로 체포되어서 끌려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무자비한 폭력을 당했던 현장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5건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김복현은 주동자입니다. 21일. 여기 모의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이고요. 박예순은 수피아 여학교 교사인데 박예순의 76인은 가담자고요. 황상호의 2인은 조선독립 강주신문을 제작했던 분들이에요. 별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심지어는 강주 보통학교 학생 최영석은 16살이었는데 혼자 재판을 받았고, 후에 체포되었던 그 농부 김순천이 관련돼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104명 중에 무려 학생이 53명이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강주 3.1운동으로 재판받았던 104명 중 가장 많은 직업은 학생으로 53명이었다. 이 중 숭일학교 학생이 24명, 소피아 여학교 학생이 20명, 농업학교 학생이 6명, 대학생 2명, 보통학교 학생 1명이었다. 104명 중 학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 강주 3.1운동의 핵심 동력이 학생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학생들의 항일 독립 정신은 10년 뒤에 강주 학생 독립운동에서 또다시 계승 실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주 3.1운동에 관한 최초의 공적 기록은 강주 시사에 실려 있습니다. 이 시사를 보고 양림교회 90년사, 소피아 100년사 뭐 이런 책들이 그대로 시사를 옮겨오는데 시사에 많은 틀리는 부분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분이 40여 년 지난 뒤에 회고록을 쓰게 되거든요. 그 기억에 의거해서 썼기 때문에 큰 흐름은 맞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틀린 게 많다. 그래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 최응종 김복현의 서울 상경일 3월 2일 그리고 당일 저녁 6일 강주에 내려왔던 김복현이 남궁역의 집에서 10여 명과 함께 3.1운동을 모의합니다. 둘, 남궁역지 모임 참여자는 김강을 비롯하여 김복현, 최병준, 송웅진, 최정도, 한길상, 김용규, 김태열, 강석봉, 손인식 등 10명. 이 10명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3월 8일 최초 거사일이 10일로 연기되는 것은 최한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분. 최한영의 집에서의 독립선언서 등 유일물 인쇄가 더디었기 때문이고요. 네 번째, 최초 만세 시기는 강주교 및 모래사장 터였고 작은 장터로 이동한 후 숙일 수피아 여학생 및 장터 시민과 합류합니다. 다섯, 시군중은 작은 장터를 출발해서 서문통, 강주체국, 권종통을 지나 북문밖에서 농어박교 학생 및 노문리 방면의 시민과 합류합니다. 여섯, 북문박 시군중은 다시 역행해서 권종통을 지나 우체국으로 행진합니다. 일곱, 조선독립 강주신문의 제작진은 황상호 집이었습니다. 여덟, 104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5건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아홉, 재판받은 104명 중 학생들이 53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일 24명 등이고요. 뿐만 아니라 농민을 비롯하여 안마사, 신발 가게 주인, 점원, 이발사, 목수, 대장장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던 시위였다. 5.18 때도 그렇습니다만 양림동 기독교인과 그 젊은 청년 집단들이 모의하고 준비했지만 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강주 시민들이 참여했었던 만세운동이 3.1운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관련 기념물과 기념시설 보겠습니다. 지금 중해공원에 기념탑이 서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스피아여고의 기념물이 있고요. 양림동의 3.1운동 만세운동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3.1 만세운동길에 33인을 기념하는 기념공원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숭일학교 터에는 모의장소 터비가 서 있고 그리고 강주과목 터비라든가 부동교의 3.1운동 만세 시위지 터비가 이제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 달성공원에 3.1운동의 주역들이 대구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달성공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도 대구와 빅달 역사동맹을 지속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에 3.1운동과 관련된 분 중 유일하게 동상은 지금 거기가 봉선동 쪽이나 되나요? 그 고등학교 이름을 얼른 잊어먹었는데 거기 앞 입구에 있는데 이분은 스피아 여학교 학생으로 강주 3.1운동에 참여했던 최수양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름을 나중에 최현숙인데 최수양으로 바꿉니다.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강주 출신으로 대법관을 지내셨던 분 김용두인가요? 대법관. 네? 김양균. 그분의 이제 모친 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연유 때문에 지금 이 동상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운동의 가재 및 활용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 활용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강주시사의 3.1운동 부분에 재소술이 시급합니다.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강주시사는 강주 역사의 정본이어야 합니다. 둘째, 3.1운동에 대한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서 학술적 정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강주 3.1운동에 관련된 논문은 100주년 때 딱 한 편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낸 책이 강주 3.1운동이라고 하는 문화원 연합에서 나온 책이 유일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아까 중해공원에 건립된 3.1운동 기념탑 전혀 관련이 없는 것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발상지로의 이전을 검토해야 된다. 네 번째, 기림과 계승을 위해서 강주 3.1운동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 강주가 앞장서 실천한 강주학생 독립운동, 4.19 혁명, 5.18 민주운동과 관련된 기념관 역사관은 건립되어 있지만 호남 최대 규모였던 3.1운동은 아직 기념관이 없습니다. 제가 뭐 찾아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던데요. 군산에 100주년 때 3.1운동 역사관이 35억의 예산으로 세워지더라고요. 근데 군산하고 우리 강주 3.1운동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 103명 재판받았는데 군산은 10명인가 재판받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관들이 군산의 관광자원과 결합돼가지고 관광 코스 중에 하나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부러움이었다. 오늘 좀 이따 저하고 가겠습니다만은 녹성상의 건물도 있고요. 또 순일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연명학교 교사를 재건축해서 역사관으로 삼고 있는데, 강주 같은 경우는 숭일학교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숭일학교 교사가 사지로 남아 있습니다. 법원에서 역사관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아홀 지하실에 아까 말씀드렸던 태극기를 제작했던 장면을 재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제가 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양림동에 가면 오늘 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민족 3.1운동 발상지 테마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조형물이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을 새겨낸 33개 피입니다. 저는 민족 대표 33인의 조형물은 파고다 공원에 있으면 되거든요. 거기에는요, 남궁역 우리 모의 장소지 바로 옆입니다. 모의 장소에 참여했던 10분의 이름이 새겨진 조형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강주천과 양림동 일대의 3.1운동 관련 역사 운영은 강주공원의 희경로, 4.19, 5.18 기념물, 강주 향교 및 사직공원의 사직감 및 시비, 양림동의 기독교 문화유산을 잇는 명품 둘레길로 연결돼야 되고 관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끝나고 아마 이 현장을 함께 답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과제 및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고요. 강주 3.15 의원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민주주의 장성시라고 불리는 의원입니다. 이승만 독재 정권을 타도했던 신호탄이 됐던 사건이죠. 강주는 어느 지역보다 자유당 이승만 정권에 대한 저항이 강했던 지역이죠. 3.15 정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 전국 최초로 고등학생 시국 벽보가 시내 내걸렸고요. 그리고 이승만 독재에 항의하는 전국 첫 활서가 2월 27일 조선대학생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3월 4일에는 장면 후보가 왔을 때 민주주의 영혼을 집단 혈서로 쓰기도 하는 등 어느 지역보다도 그 이승만 정권에 대한 저항이 강했던 지역입니다. 3월 8일 날은 양동시장에 자유당 부정선 공모를 폭로하는 벽보를 붙이다 민주당 당원들이 구타를 당하기도 했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3월 8일 여수, 3월 10일 광산, 성전이겠죠. 방공 청년당원에 의해서 민주당원이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2명의 민주당원 살해 사건의 여파로 민주당은 강주를 비롯한 전남북 각 지역에서 선거일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투표 참관인조차 확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2명의 이제 살해 사건이 3.15 부정선거 직후에 강주 전남에서 발생했다. 당시 강주의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이필호 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 이필호 의원. 그 비서가 조계현이었는데 이분들 이 두 분은 민주당 선거 사무실에 투표용 통지서를 받지 못한 유권자들이 몰려와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돌아가는 분위기를 본 끝에 당일 대모를 하기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3월 15일이 됐을 때 지금 민주당 당사에는 어떤 제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냐면 민주당 창간인의 투표소 입장 거부, 민주당 창간인 축출, 민주당원에 대한 폭행, 민주당 창간인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쓰러뜨렸다. 이런 제보가 들어오게 되고 마침 9시 40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상무대 화학학교 정경수라고 하는 사병이 민주당사에 들어와서 부정선거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당시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화학학교 사병들이 투표용지는 손에 쥐어봤지만 기표는 교장, 부교장이 하고 투표함 앞에서 참모장이 앉아서 투표용지를 받아서 집어넣었고 상무대는 이미 9시에 100% 투표가 완료됐다라고 하는 부정선거 사실을 폭로합니다. 이필호 의원과 조계현은 3월 15일 공민주주의 장송 데모를 시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선거 사무실에 집합했던 민주당원 200여 명은 백지를 사다가 100건을 만들고 민주주의, 공민주주의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쓰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죽었으니 장례를 지낸다. 그때 우는 그 울음을 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장송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그 시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12시 45분 전국 3.15 부정선거 규탄 첫 시위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시위였다. 시위는 금남로사가 민주당 선거 사무실에서 전남 도청을 향해 출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플랜카드 하나는 이필호 의원 비서 조계현이 들었고 또 하나는 김상천 민주당 전남 도의원, 장충식 강주 시의원이 들었고 장병준 민주당 전남 도당위원장이 플랜카드의 중심에 섭니다. 그 뒤에 지프차 망가가 장착된 화물차 2대가 뒤따르면서 시대는 아이고 아이고 민주주의 죽었네라고 곡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YMCA 근방에 도달했을 때 무자비한 경찰의 폭력으로 압이 규환이 됩니다. 선두에 섰던 이필호 의원 멱살을 잡힌 채 끌려갔고 그리고 시의원 장충식은 부인 민난신 여사와 함께 부상을 입고 그리고 그때 이제 조계현은 총 개머리판 머리 부분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금남로로 쓰러졌는데 이게 3.15 후보 첫 피였고 4.19를 잉태한 첫 피였습니다. 그리고 이필호 의원의 부인 정미라는 당시 36세였는데 무장경찰의 군합반에 치여 7개월 된 태아와 함께 2개월 뒤에 사망합니다. 3.15 의거의 유일한 희생자가 됩니다. 강주 금남로에서 시작된 3.15 부정선거 규탄 시 3시간 뒤인 3시 30분경 마산에서 다시 폭발했고 7시에 마산에서 사격이 가해지면서 숨졌던 김주열의 시신이 며칠 후 마산 아파트에 떠오르면서 4.19 혁명으로 점화가 됩니다. 강주 금남로에서 시작된 3.15 의거인 공민주주의 장송 시위는 4.19 혁명을 잉태했던 출발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민주주의 시위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부산일보, 전남일보 등에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당시 동아일보 보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제격일 것 같습니다. 15일 날 12시 45분경 이곳 민주당의 민주주의 장송데모는
민주당 전남 선거사무소장 이필호 의원의 지체를 선두로 전남도 선거사무소를 출발 도청으로 향하는 도중 무장경찰 200여 명의 충돌과 소방차의 충돌으로 하오 1시 15분경 유혈이 낭장 가운데 일대 충돌을 일으켰다. 이날 대모되는 선거를 포기한 민주당 참가인 70여 명 등 200여 명의 당원이 장장을 두르고 백건을 쓰고서 민주주의는 절명했다. 우리의 자유를 찾자고 외치며 천여 명의 군중이 따르는 가운데 도청으로 향하던 도중 도청에 못 미쳐 YMCA 앞에서 북고 출동한 무장경찰대 300여 명의 난폭 속에 일대 수라장이 벌어졌다. 이 현장에서 이필호 등 4명이 강제 연행됐고 비서 조계현 씨가 장총으로 후두를 맞아 피를 뿌리고 쓰러지는 등 10여 명이 부상을 입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주 3.15 관련 표지석과 관련 자료를 보겠습니다. 3.15와 관련된 거는 금남로 공원에 있는 3.15 발발지 표석이 유일합니다. 표석이 유일합니다. 제가 이제 관련 보도 자료를 조금 모아놔 봤습니다. 지금 전남일보 3월 16일자는 기표는 딴 사람이 하고 투표용지는 지어 보았을 뿐이다. 이거는 화학학교 정경수 사병이 상무대죠. 9시 40분 부정선거를 폭로했던 기사고요. 당시 금남로에서 공민주주의 장성대국 2개의 사진을 제가 올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일보에서는 3월 16일자에 강주선 유혈의 데모, 부산일보 오른쪽에 지금 쓰여 있습니다. 왼쪽은 16명이나 사상, 이건 마산시입니다. 3시 30분. 마산시와 강주 3.15 의거를 똑같이 지금 일면에, 그것도 강주시를 오른쪽에 싣고 있는데, 오늘 우리 역사에서 강주 3.15 의거는 없습니다. 마산 의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크다, 우리 잘못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주 3.15 의거의 과제 및 활용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주 3.15 의거를 올바로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술 세미나 및 학술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한 학술적 정리 작업이 평가가 되어야 된다. 학계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강주 3.15 의거는 강주만이 아닌 대한민국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강주 3.15 의거는 4.19 혁명을 잉태한 전국 첫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기리는 건 강주 금남공원의 표지석 하나가 전부입니다. 기념탑도 기념관도 필요합니다. 셋째, 제가 좀 관심이 있습니다. 셋째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리고 개성하는 건 교육을 통해서 이어지거든요. 강주 시민역사학교 등을 운영해서 강주가 항일 독립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였다고 하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보니까 대구에서는요, 2023년 대구 근대역사관이 주관해서 대구에서 결성된 강곡회 등의 11개 주제의 강좌를 실시하고 달성공원과 대구읍성의 특강 및 현장 답사를 했는데 답사에 1200명이 참여했다. 이건 최근 영남일보 신문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야, 우리 오늘 가려고 하는 양림동 사직공원, 강주공원 명품 탐방로가 만들어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1200명의 강주시민이 참여했다. 이런 기사가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공부, 현장 탐방을 통한 강주 정신이 기려지고 개선되어야 된다. 넷째, 강주 3.15 의거는 이어진 마산 3.15 의거와 대구 2.28과 함께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19를 잉태한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호영남, 영호남이 함께 실천했던 반독재 민주화 투쟁은 양 지역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30년이면 대구는 86분 만에 갑니다. 내륙 철도가 연결되잖아요. 더 이상 먼 이웃이 아닌 가까운 이웃인데, 아무튼 그 철도가 개통되기 이전에 함께 싸웠던 항일독립 민주화운동의 자산은 두 사이의 화해와 상생을 앞당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주 4.19 혁명은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게 전국 어디서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발표했던 것이 세 군데입니다. 서울, 강주, 부산. 그래서 이 서울, 강주, 부산을 4.19 3대 성지 이렇게 부릅니다. 강주 4.19 혁명은 4.19 이전부터 꿈틀거렸고요. 4월 16일 날 모의를 했지만 경찰에 탄로되면서 실제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강주 4.19는 다른 지역과 달리 고등학생이 중심이었고 여기에 일부 대학생과 시민들이 합류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주에서는 경찰관 1명과 7분의 시민 등 8명이 경찰의 총에 사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이제 강주에 고등학교가 11개가 있었는데 6개 학교가 이제 메인 학교였고 나머지 학교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어디나 보면 모의하고 준비하는 팀이 있습니다. 강주 4.19 혁명 모의팀은 이용기를 중심으로 하는 강주고 학생들이 4월 18일 밤 계림동의 이용길 하숙집에 모여서 4개의 구호를 정하고 그리고 종을 칠 조타수를 정하면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19일 학교로 가게 되는데 이 정보가 새게 됩니다. 그래서 주동자들이 전부 교장실로 불려가게 되고 1교시 시작과 동시에 총이 울려야 되는데 총이 울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2교시 시작하자마자 원래 종을 울리기로 되어 있었던 분은 신강식과 조병수였는데 정원채라고 하는 강주고 3학년 학생이 종이 울리지 않자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2교시가 시작종이 울리자마자 선생님이 뒤를 돌아보고 칠판에 뭔가 쓰고 있을 때 빠져나와서 종을 치려고 갔더니 학교에서 알고 막대기를 숨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신고 있는 전투화를 벗어서 20여 차례 난타하면서 강주에서의 4.19 혁명이 시작이 된다. 9시 40분에 강고생들이 교문을 돌파합니다. 일부 학생이. 그래서 한 그룹은 계림파출소 쪽으로 달려나가서 전남여고, 강주여고, 강주공고 쪽에 학생들에게 참여를 호소했고 또 한 그룹은 아마 아실 분 아실 거예요. 경양방주 쪽으로 나가서 한쪽은 일고로 가서 일고 학생들에게 또 한 축은 강주 상고 그리고 강주 농고 쪽으로 가서 학생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게 됩니다. 1000여 명, 2000명의 대규모 시위대가 형성된 것은 오후였습니다. 가자도청으로 보면 나오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강주 여고생들이 강주공고 학생들과 강주공고는 당시 지금 동구청 자리입니다. 동구청 자리 합류해서 금남로로 진출하게 되는데 강주 여고생들의 집단적 시동참은 4.19 혁명 당시 여고로서는 전국 최초였다. 가장 빠른 시간에 200여 명의 여학생이 집단적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주 여고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강주 상고도 마찬가지고요. 강주 농고, 조대부고 학생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후 3시경에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앞에 가는 흐름대로 강주 시내 금남로, 충장로 일대 그리고 많은 경찰서를 습격하면서 금남로, 충장로 일대에 시위를 했고 마지막 시의 종착역은 전남도청과 강주 경찰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당시 강주 경찰서는 지금 동부경찰서 자리입니다. 15시경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흐름의 한 집단 그 그룹이 강주 일구에 위치한 강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을 찾습니다. 여기에서 시위대는 감격에 겨워서 강주학생 만세를 삼창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들은 1929년 선배들이 했었던 항일 정신의 얼을 이어받겠습니다. 이 모습은 항일 독립운동을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의 다짐의 장소였고 현장이었던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금 우리 강주를 정의로움의 고장이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그 뭐라고 얘기하는 항일 독립 정신을 계승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학술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계승했다고 하는 근거들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그룹은 학동 일대에 있었는데 저도 조대부고생들과 시민들이 합류한 학동 파출소에 돌을 던지고 시위를 하자 학동 파출소에서 저녁 8시경에 발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정섭이라고 하는 분이 최초로 여기서 사망합니다. 도청합 시위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무렵 조대부고생과 남강주 주민들이 중심이 된 시위대는 학동 파출소에 진출, 돌을 던지며 시위했다. 공포에 질린 경찰은 밤 8시경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고 강정섭이 총에 맞고 쓰러졌다. 강주 최초의 4.19 희생자였습니다. 집단 발포지는 강주경찰서입니다. 9시 20분경 9시경이 되니까 처음 이제 강주경찰서로 모여들게 됩니다. 밀고 땡기는 시대와 경찰 간의 진격과 후퇴가 일진일퇴였을 때 40여 명으로 구성된 경찰 돌격대가 시위를 향해 돌격을 감행했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헤드라이트 불빛을 비췄고 헤드라이트 불빛을 신호로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게 되는데 그 헤드라이트 불빛이 신호였던 거죠. 이때가 9시 40분이었습니다. 시위대는 헤드라이트 불빛을 신호로 경찰의 집단 발표가 이루어지자 시위대는 금남로 충장로 일대로 흩어졌지만 경찰은 끝까지 추격합니다. YMCA 앞 충장로 2가 실탄을 발사했고 이 과정에서 8명이 아니라 7명인데 7명 안에는 경찰 1명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8명은 학동까지 제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7명이라고 써도 좋고 경찰 빼고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경찰은 학생이 쏜 총이 아니라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죽었던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4월 20일 전남대생이 농고생들과 함께 시위를 벌였지만 이미 19일 5시를 위해서 계엄령이 선포가 됐고 그래서 계엄군의 장갑차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맙니다. 4.19 희생영령 추모비가 1년 뒤에 강주공원에 세워집니다. 강주는 3.15 부정선거 당시 전국 최초의 규탄 시위지였고 4.19 혁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중심지가 금남로였습니다. 반독재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싸움은 20년 후 5.18 민주항쟁으로 이어졌고 강주인의 정체성이 됩니다. 강주 4.19 혁명 관련 기념시설을 보겠습니다. 지금 모이지가 계림동 지금 그 아파트 단지로 변해버린 그 사이에 모이지 이 기념비가 2, 3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강주고등학교 3학년 누구였죠? 이용기 하숙집 터에 지금 이티가 있다는 거죠. 발상지였던 강주고등학교에는 발상지 기념탑이 있고요. 4.19 혁명 역사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은 강주공원에 새겨진 영령 추모비고 최근에 추모비 뒤에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두 번째 가운데 줄 오른쪽 조대부고의 기념탑이 있고요. 그리고 계림동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강주고에 4.19 혁명 시비가 있고요. 금남로 공원에 4.19 혁명 진원지 표석이 있고 그리고 강주공원에는 4.19 문화원이 있습니다. 강주 4.19 혁명의 과제 및 활용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이 중심이 된 강주 4.19 혁명은 경찰의 발포가 있었던 전국 3대 혁명지일 뿐 아니라 5.18이네요. 일자가 빠졌네요. 5.18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촛불 집회로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의 토대요 헐입니다. 4.19 혁명의 3대 성지인 강주에는 이를 기는 기념탑, 기념관, 역사관 등이 건립되어 그 정신을 기리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몇 가지
과제 및 활용 방안을 제안합니다. 하나, 지속적인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한 강주 4.19 혁명의 종합적인 이해 평가가 정리돼야 합니다. 3.1운동, 3.1후보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확인한 거로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요 책은 이 전부인데 내용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대구의 경우에 보면은요, 사단법인 국제보상 기념사업회가 작년 12월에 발간된 대구 항일 독립운동사인데 영구 총서 30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연구가 되어가지고 축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에 가면 독립운동사 10권이 이미 10년 전에 완성이 되어 있고 해마다 한두 권의 독립운동사 인물이 편찬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학술적인 축적 작업이 어느 부분이나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기리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사라집니다. 기리고 기억하는 방법 중 하나가 기록물도 있지만 기념물도 그 하나입니다. 아까 강주여고 울타리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여고생이 집단적으로 진출한 전국 최초의 여학교인데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기념비가 세워져야 합니다. 기타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강주상고도 마찬가지인데 2, 3일 전에 강주상고에 관련된 분이 저를 찾아와서 4.19 혁명 기념비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시기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세 번째, 강주 4.19 혁명의 최대 격전지는 집단 발포가 있었던 강주경찰서, 지금 동부경찰서장인데 여기에도 표석이나 알림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금남로 공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합시다. 오늘 금남로는 한국민주주의의 성지로 불립니다. 금남로가 한국민주주의 성지로 불리게 된 것은 5.18만은 아닙니다. 금남로는 1919년 강주 3.1운동의 함성이 울렸던 장소였고 29년 강주학생 독립운동 당시에는 학생들의 비밀 모의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렸던 3.15 후보 및 강주 4.19 혁명의 중심지였습니다. 5.18 민주항쟁 이후에는 6월 항쟁과 민주이사들의 노제 및 촛불 집회 장소였습니다. 이를 알리는 각종 표석이 지금 금남로 공원에 가득 들어서 있습니다. 이들 자원들을 폴리와 함께 잘 정리하고 보완하면 금남로와 함께 의미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금남로 공원을 금남로 등과 잘 연계해서 다시 폴리와 연계해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외람된 정리일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감을 이야기하면 4.19 전개 과정에 광주 3.15를 초고에 넣었는데 편집진에서 대구 228은 문장화시키고 마산의 3.15 의원은 시각화해서 김주열 열사의 사진으로 가기 때문에 광주가 들어가면 과잉이 된다. 그래서 뺐어요. 근데 뺐을 때 제가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사진을 하나 딱 보고서 이거 있었으면 밀어붙였는데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기억하게 만드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이제 이야기를 좀 서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아무튼 노성태 선생님이 평소에 연구와 지역에서의 이 부분을 어떻게 정책화시킬 것이냐라는, 그래서 그것을 후대에게 전하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오신 결과물이 쭉 압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게 전체 한국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할 때 그 한국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서울 중심의 역사예요. 엄밀히 말하면 중앙의 역사일 뿐인 거죠. 지역의 역사가 서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역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사를 할 때는 핵심이 역시 족보를 잘 알아야 된다. 오늘 발제하시는 분 중에 간간히 이렇게 던지시는 말씀 중에 족보가 아주 저로서도 유용한 정보였고, 제가 이제 노 선생님 지나가는 분 중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도 있고 제 학교에 모교의 은사님이셨던 분도 명단에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 몰랐던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구체적인 공간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 서울에 있는 사람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아주 잘 녹아있는 발표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은
앞서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협력 조정관으로 계시는 이건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좀 10분 이렇게. 네, 이현사입니다. 역사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재와 거리가 먼 현재 굳이 꼭 이런 것들을 해야 되냐 1919년이 100년 전도 넘었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합니다만은 광주라는 지역의 도시의 정체성과 브랜드라는 것을 규정을 할 때 역사적 사실, 과거의 이야기들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그렇지 않다. 바로 이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는 현재 역시 규정되고 있다는 말씀 먼저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그 예로 광주 3.1운동하고 3.15하고 4.19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시기상으로 40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3.1운동 때 10살이었던 10대였던 분이 4.19 때 40대, 50대였어요. 50대. 그러니까 그분들 직접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분들이 4.19에 참여했던 분들이 20년을 5.18 때 금남로에서 자기 아들과 손자들이 두드러 맞는 모습을 지켜보고 분노했던 노인들이세요. 사실상.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게 맥락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 과거의 이야기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토론문을 보면서 그냥 간략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 선생님의 말씀도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들 약간 정리를 다시 추가하면서 몇 가지 제안들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라는 도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저는 첫 번째 문장으로 광주는 항일 독립 민주화 운동의 도시다. 그 근거는 우리 역사에서 1590년 임진왜란부터 2015-16년 촛불혁명까지 무려 400여 년 동안 항일 독립 민주화라는 시대 과제에 천창하고 참여하고 동참했던 그런 역사 정의의 도시라는 겁니다. 예향이니 민주화 의성진 이것은 일정 부분의 한 귀퉁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400년간 역사를 보면 항일 독립 민주화의 도시라는 그리고 역사 정의의 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브랜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 3.1운동은 왜 중요하냐면 호남 최대의 3.1운동이어서 호남 지역의 3.1운동을 대표하는 것이었고 그 무려 참여 인구가 발제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의 법칙이 합니다. 10,000명일 때 1,000명이 참석했고 그 1,000명의 참여 중에서 100여 명이 구속되는 것은 굉장히 큰 그 참여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 두 번째로는 발제자 선생님께서 제시하셨던 기념탑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념탑이 있는 중해공원에 대한 성격 문제입니다. 중해공원은 80년대 이후에 국민성금이라는 이름으로 거기가 공원이 조성되면서 처음에는 거기 어린이 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호국 보훈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야기했던 민중시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에는 안중근 의사 탑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 공간에 그 다음에 이제 미술 시설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비엔날레 이후에는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외부의 중해공원이 어떤 곳입니다라고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3.1운동의 역사 기념탑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중해공원 전체에 대한 것 지금 공사를 뭐라고 했냐면 아시아예술공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또 어떻게 매치를 할 거냐 그래서 중해공원 전체의 공간의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전 교론지로 제시하셨던 광주공원 일대, 광주교 일대 3.1운동 기념탑 이전 문제는 이런 각도에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역사 정의의 도시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역사 도시의 택자리가 과연 그럼 어디였느냐? 택자리가 그 택자리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그 택자리를 또는 명백히 한다는 것이 기념
탑의 이전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3.1운동 1910년대 20년대 항일 독립운동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광주 지역의 항일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중근 의사에 관련된 기념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기념시설이 이제 대표적으로 안중근 의사 숭모비,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기념탑이 전국 최초로 세워진 게 1호 기념비가 광주공원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전당 잡는 여기 기념관 있는데 이쪽에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들어섰던 게 전국 최초의 그 안중근 의사 동상이 남산에 지어졌다가 남산에서 74년도에 이전하면서 당시 상무대 입구, 지금 광주 상무대 입구에 세워졌다가 상무대가 이전하면서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면 장성 상무대 보병학교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다가 다시 안중근 의사 기념탑을 지금 우리 상무 시민공원 앞에 그쪽에다 지금 조그맣게 다시 세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광복 50주년을 기념해서 중앙공원에 또 세웠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 기념시설이 광주에 사실상 집적되어 있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집적되어 있는데, 그래서 20년대 이 3.1운동과 연계되어 있던 것들을 보면서 과연 안중근 이 기념시설을 어떻게 위치 자리매김할 것이냐, 그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시대가 넘어서서 3.15와 4.19의 문제인데요. 3.15는 선생님이 정리를 하셨다시피 광주 3.15는 부정선거에 맞선 전국 최초의 시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최초라는 시위에 역사에서 최초라는 이런 타이틀을 갖기가 쉽지 않는데 그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4.19는 지금 서울 중심에 수유리 중심으로 이렇게 개념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광주가 이른바 희생자가 나왔던 전국 3대 혁명지라는 사실을 좀 명확히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1운동, 4.19와 3.15 의거를 저희들이 기념사업을 앞으로 하면서 좀 시사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대구 228입니다. 대구 228 민주공원인데 이 같은 4.19하고 3.15하고 관계된 그 시대선 상상이 있기 때문에 228인데 228의 전체 시설물들은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시설물하고 유사하게 다 공간 배치랄지 기념시설이랄 이런 게 다 똑같습니다. 그것도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228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랄지 또는 시청이랄지 교육청에서 뭘 하냐면 주기적인 소식지를 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역사성이 계승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기념사업회를 전국 역사 또는 교원 또는 공무원 연수기관으로 등재를 시켜서 여기서 연수시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하면 공무원 연수 실수를 부여받도록 해서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디에 있냐면 경북 울릉군이 하는 독도 역사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영시하고 통영재단에서 만들고 있는 이순신 교육 프로그램, 이건 전국 공무원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가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술적 고증 작업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행사 끝나고 포털 사이트에서 광주라는 도시를 한번 네이버에서 쳐보십시오. 그러면 광주에 관련된 역사책이 몇 권이나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대구를 한번 쳐보시면 대구에 관련된 역사책이 몇 권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좀 놀라우실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구를 치면요, 대구 경북 민주화 운동사라는 책이 뜨고요. 그 다음에 근대 대구의 애국개몽운동, 경상도 대구 동학농민혁명, 임진왜란 흔적 대구 중, 그다음에 대구 임진왜란, 대구 감옥의 127일, 대구 6월 항쟁, 대구 10월 폭동, 대구 독립운동 유적 100곳 답사여행,
대구 읍성답사, 대구의 3.1운동, 대구 근현대 대한광복회 뭐 수도 없습니다. 지역 그 항일 관련된 이 테마의 책들이 광주는 그동안 이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검색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우리는 뭘로 돼 있냐? 광주학생 독립운동과 5.18에 거의 90%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광주가 과연 400여 년 동안 항일 독립 민주화운동 역사의 정의의 도시라고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몇 가지만 세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역사 정의 도시의 브랜드화하는 역사 자원 사업은 결국은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추진해야 됩니다. 대부분 다른 도시들이 이제 역사 재단을 만든 것이죠. 재단을 만들어서 출연기관을 해서 거기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고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재단이 만들면 재단 안에서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재단과 함께 운영할 공간에서 대부분 광주 항일 독립민주화운동 기념관 같은 게 필요할 것입니다. 저기 민선 7기에서인가요? 7기에서 이제 그 광주 그 항일운동 기념관 같은 것들을 논의하다가 사실상 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앞으로 논의돼야 될지 우리가 과제로서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런 모든 작업들은 결국 역사 고증 작업과 그 다음에 또 기념관 현장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 조형 사업으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증 사업과 연구 활동이 밑받침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시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학예사가 없습니다. 학예사. 행정요원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가 없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연구소가.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역사 도시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돼요. 지금은 데이터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질문하신 내용이 그거 같아요. 자, 광주를 세계적인 역사 정의 도시로 정의하고 싶으면 시작점은 텃자리 잡는 거 아니겠냐라는 질문에 대한 것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해공원에 대한 자리매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고, 세 번째는 3.15거나 4.19 때의 광주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기념에 관련된 문제에서 대구와의 비교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점에서 광주의 어떤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역사 도시화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역사재단과 그다음에 기념사업회 내지는 뭐 기념관의 건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 먼저 하시죠. 구체적으로는 뭐 할 건 없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건상 선생이 이 토론했던 내용이 구절절 저는 꼭 해야 되는 얘기들이고 오히려 그런 힘을 모아서 해나가야 될 거지 저하고 뭐 이견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토론자분의 그 제안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긍정하시는 방향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하나 빠뜨렸더라고요. 안에 뭐 말씀을 해놓으셨던데 네. 그 강주학생 독립운동 담당이 이제 시청이라기보다는 이제 교육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강주여고 등의 이제 기념 시설물들은 교육청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 온고했던데 말씀 안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네, 대구에 가서 어떻게 그 대구의 역사를 특히 2.28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를 좀 스터디를 해본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튼 거기는 이제 예를 건물 하나를 지면 건물은 폐교를 이용해서 교육청에서 대고 예를 들어 교육청 건물을 그다음에 운영비와 인건비 이런 것은 시에서 대고 이렇게 해서 이제 2.28 기념사업회를 구성했다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굉장히 대구에서 우리가 좀 스터디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대구 228을 어떻게까지 확장을 시켜서 이해가는 대구 228이 민주운동이라는 개념으로 설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국가 기념일 민주운동으로. 그러니까 대구에 100억 정도를 들여서 그 실내 건축비만 그 부지 이런 거 다 빼고 실내 건축비만 100억을 국비를 받아갖고 대구 민주교육센터라고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왜 나온 거냐 그랬더니 28의 연장선상에서 학생들에게 민주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논리로 해서 국비 사업을 그걸 받아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확장을 했던 그래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이제 이렇게 협업하는 모델이 거기는 좀 더 좀 익숙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228하고 강주 사회부하고 공통적으로 이제 고등학생이 중심이 됐다는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228 관련된 8개 학교 모두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강주 고등학교하고 조대부고밖에 없거든요. 우리 11개 학교가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강주여고 같은 경우는 꼭 상징적으로라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거듭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서울에서 들었던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대구는 그 10월 인민항쟁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대구가 2000년대 초반까지 자기 고향의 역사를 역사화하는 데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광주는 5.18을 가지고 계속 현대사 부분을 키우니 그 다음에 부산은 부산 경남 마산하고 부마 민주항쟁으로 계속 키우니 대구가 사실 대구 쪽의 인사들이 좀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어요. 실제 그거는 고민을 저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런 과정에서 잡은 테마 중에 하나가 228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역사교과서에서도 228을 아예 소수를 안 하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2010년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구가 228과 관련된 움직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역사화 작업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 후속 작업이 국제보상운동이었고 그 후속 작업의 국제보상운동도 출발은 대구뿐이 한 게 아닙니다. 한국근대사연구자의 몇 분이 관련 대구시하고 이야기를 푸는 과정에서 대구가 작은 거죠. 특정 지자체장이 선거를 위해서. 그러면서 일이 커진 거고 그리고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이든 의식도 의도적인 계기든 자기 고장의 역사 문화에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노력의 결과가 대구는 근래에 들어와서 굉장히 바뀐 모습으로 드러난 건 사실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도 좀 고려하면서 좀 대구와 광주를 좀 비교하는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참가하신 분들 중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광주가 품고 또 왔던 아무튼 역사의 도시라고 하는 이 경험과 이걸 가지고 있음에도 어떤 면에서 그걸 현재화하고 또 이 어떤 역사적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이렇게 구축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어 있는 현황은 잘 여기 드러나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되게 된 어떤 원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된 데는 어떠한 또 다른 어떤 배경이 우리한테 있었던 것인지 그에 관련한 얘기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이국원 선생님 지적이 좀 뼈를 때리는데요. 우리 지역하고 대구 지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거 보면 일단 기질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강주 사람들은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고 대구 사람도 조금 약삭빠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축적된 역량적 자료들을 가지고 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호가 앞서고 몸으로 실천하는 데는 앞장서지만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모호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뒤처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거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절대수는 우리 지역이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 소수가 왜 경상도보다 처지느냐 이런 거는 60년 5.18 아니 60년 뭡니까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에 정권을 장악했었던 결실을 그 친구들이 먼저 많이 취했던 측면도 있어 보이고, 세 번째는 우리 이제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역사 의식이 철저하게 정리되고 뭘 해내는 쪽으로 지향하는 게 조금 부족했던 측면도 있어 보이고, 돈도 적어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결과물이 오늘 좀 만신창이가 된 역사 정의 도시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운 함께 혐오스러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연구재단을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또 본인과 시간을 해주시죠. 우리 그 광주가 역사적 자산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현하지 못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최근 40년에서 50년 사이에 광주 사회에 핵심적 과제가 뭐였을까? 를 보면 그건 5.18의 문제 해결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40-50년 동안 광주는 5.18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역사 문제가 됐든 지역사회 문제가 됐든 이런 정치적인 문제하고 연결되어서, 그래서 여타의 역사적 자산에 눈을 돌리기에는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 시절에는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제 와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5.18의 과잉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많은 5.18 연구시설과 5.18 시설과 기념관의 활용 문제가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건 내부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고, 근데 그게 하나 이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역사 문제를 지역 발전의 전략으로 우리가 좀 등한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지 이게 무슨 놈의 돈벌이 지역 경제하고 무슨 이게 관계가 되느냐, 요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좀 약합니다. 우리는 지역 경제 하면은 공장 유치하고 그 다음에 무슨 관광 산업을 유치하고 이런 데 이제 훨씬 더 강조가 돼 있었지, 역사 도시가 얼마만큼 관광 산업에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의 동상을 세우고 그게 또 지역 교육과 지역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서는지, 지역의 자긍심과 프라이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게 급했기 때문에 좀 더 이걸 좀 소홀하게 다뤘지 않았느냐. 이제는 이제 광주가 좀 차분하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다져야 될 시기가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저는 5.18에 살아있는 생존 세대의 마지막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의 민주화 시기를 5.18까지, 항일부터 시작해서 민주화까지 5.18까지를 시기로 본다면 그 생존 세대가 이제는 거의 사그라지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시기에 우리가 좀 더 그분이 이제는 좀 정말 열정과 책임의식, 소명의식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맥락과 관련해서 지금 이건상 선생님께서 그 전체적으로 광주가 갖고 있는 역사 자산에 대한 균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는 부분에서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불가피했지만 그동안에는 불가피했지만 이제 와서는 조금 균형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그 균형을 찾는 방식의 하나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국가보훈부의 공원심사의 그 공적심사위원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의 한국 근현대사를 맥락화할 때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일 독립과 보훈과 민주화를 연결시키는 논리가 없어요. 지금 한국에는. 그거를 깔끔하게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를 못해요. 지금 그 부분을
광주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게 일직선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연속과 단절의 맥락이 존재를 하고 이어지는 과정에서 변형의 맥락이 존재를 하겠지만 그거를 잇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다, 광주는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자산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주목을 못할 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균형을 찾는 노력이고 뭐 예산이 얼마를 붙이고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만약에 정책적인 제안을 하라고 한다면 그 항일 독립 민주화 운동의 도시라고 하는 광주의 컨셉은 그러면 외국인이 왔을 때 뭐 대구나 부산이나 대전이나 뭐가 다르지 그런 컨셉을 지으면 라고 하면 사실은 광주만의 유니크함이 없어요. 뭘로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항일, 독립,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 예를 들면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뭐 광주 정신이 뭐냐에 대한 고민을 이제 우리 TF팀도 하고 있는데 전주는 이미 전주 정신, 사대 정신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대동이었어요. 전주 정신의 하나가. 대동은 광주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동학이 관련된 있는 다 지역은 한국 근대사에서 대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현대사에서 대동의 마지막 정착점이 5.18이라고 보는데 그런 맥락에서 광주가 어떻게 유니크함을 가질 거냐 그 단어 속에서의 라는 고민을 같이 그 안에서 녹여내야 된다. 그 독립과 보험과 민주화의 연속선상에서 광주만의 유니크함을 녹여낼 만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역사재단이든 기념관이든 뭐가 필요하다. 저는 이거 100%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를 고민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주체가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아까 우리 노성태 선생님이 안동시 그 조그마한 인구 도시에서 독립운동사 10권을 발행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 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10권의 필자 중에 제가 만주 담당 필자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가 700명이 넘어요. 독립유공자가. 그때 당시 기획할 당시까지만 해도 700명이 넘었어요. 유공자.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사를 쓴다라는 것에서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획을 추진한 사람은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관장이십니다. 정년하시고 그래요. 그 한 분이 그걸 끌고 간 거예요. 그럼 그분이 끌고 갈 때 힘은 뭐였냐? 안동시 독립운동 기념관이었어요. 시 예산으로 만든 독립운동 기념관이었어요. 그게 너무 잘 되니까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경상북도 지금 독립기념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관장은 뭐냐? 중앙부처의 관장이에요. 그 직위가. 지자체 예산이 아니에요. 관장은. 또 그런 걸 또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직위가 굉장히 높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일련의 몇 가지의 고민을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아까 노성태 선생님 발표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광주경찰서로 4.19 때 몰려갔다고 했잖아요. 대전하고 대구하고 부산하고 마산의 4.19 시위의 전개 양상을 광주하고 비교하면 광주의 4.19의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이건 연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어떤 기획 아이템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광주는 광주경찰서를 가는 과정은 굉장히 독특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왜 광주경찰서냐라는 문제를 해봐야죠. 많은데 저는 순간적으로 5.18이 떠올랐어요. 제 집이 광주 세무서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떠올랐던 거죠. 그 대중이 갖고 있는 불만의 결집점을 폭발하는 지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냐는 문제에서 광주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곡 민주주의 장례 그것도 제가 밀어붙이지 편집부한테 밀어붙이지 못했는데 아쉬웠던 게 뭐냐면 사진 한 장이었어요. 그 사진. 저는 있잖아요. 광주시가 돈만 있다면 그 사진을 복원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억을 써도 저는 아깝지 않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한 장이. 그 밀린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김주열 열사의 술탄 박힌 사진이었어요. 교과서상에서 밀린 이유가 편집진한테 밀린 이유.
근데 굉장히 시사적인 거잖아요. 그런 식의 복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잠깐 보완 네. 5.18의 과잉이 잠깐 오해를 불러일으킬 네. 수 있는데 제가 뭐 과잉이라는 표현 아니면 이제 우리가 광주를 역사 도시로 할 때 5.18에는 어떻게 위치 지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좀 결부가 될 텐데요. 저는 이제 5.18에 대한 접근성 또는 우리가 광주 역사 도시에서의 기존의 역사 자산들과 어떻게 이제 이걸 매치시켜야 될 것이냐.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이제 광주만 유니크하다는 점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5.18 이렇게 맥락지어서 저는 접근하고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좀 풀이했으면 좋겠다는 건 세 가지 하나 사례를 들랍니다. 첫 번째 하나는 조금 과거 이야기인데 이게 임진왜란 이제 1593년에 제2차 진주성 전투에 마지막으로 광군들이 싹 다 빠지고 호남 의병장들이 들어가서 그 위를 진주성을 지킵니다. 그때 그 진주성 마지막까지 죽을 줄 알면서도 들어가서 지켰던 호남 의병장들이 마지막에 한 10여일 동안 항쟁을 하고 나서 전원이 다 자결을 하거든요. 자, 그 정신이 관군도 버리고 간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호남 의병장들의 정신이 결국 5.18 때 마지막 5월 27일 도청을 사수했던 신흥군의 정신하고 맥락이 똑같아요. 저는 보면. 그렇게 연결을 지은 이게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맥락의 역사 정의라는 것이죠. 맥락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사례 들어볼까요? 한말 의병 1909년 7년에 1906년 7년 이때 어등산 일원에서 죽봉 김태원 장군들이 돌아가시잖아요. 이때 호남 의병 돌아왔는데 그 손자가 누굽니까? 5.18 유공자잖아요. 광복회 지부장을 하셨던. 자, 그러면 한말 의병하고 5.18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광주는 이게 맥락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했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애가 80년대 전남대 총학생회 회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광주 학생 독립운동하고 시기상으로 떨어지면 광주니까 이게 다 맥락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하고 다른 유니크한 우리 역사 자원화 사업의 핵심은 뭐냐면 광주는 맥락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광주는 이게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임진 의병, 한말 의병이 그 시대로서 딱 단죄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만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계승되고 기억되고 이러면서 아직도 현재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광주가 잡아야 될 유니크한 거예요. 그래서 항일 독립 민주화운동의 역사정의 도시라고 제가 첫 규정을 했던 게 이제 그런 의미고 5.18도 그런 속에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18을 뭐 너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이 맥락 속에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죠. 뭐한 3분 그래요? 남았는데 선생님. 그 맥락 말씀하셔서 아까 제가 이름을 까먹었던 분이 이제 최한영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강주 3.1운동 때 최한영은 젊은 20대 청년이었고 신문잡지 정남소 회원으로 그 집에서 등산을 하거든요. 이틀 동안. 그분이 이제 5.18 때 어르신이 돼가지고 수습위원으로 활동하잖아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일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이제 의병 얘기 나올 때 뭐 조금 강하게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대구와 광주와 대구가 이제 상생 화해를 해야 되는 뭐 역사적 소명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정치가들에 의해서 막혀진 어떤 벽들을 허물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친구는 달빛 동맹 그럽니다. 우리는 빛달 동맹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강주에서도 안 쓰더라고요. 아무튼 빛달 동맹. 그리고 그 마무리 작업이 2030년 내집철도 준공. 그러면 86분이면 대구를 가거든요. 그런데 대구 철도가 오픈되기 이전에 우리가 대구와 강주와 대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는 항일 독립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었던 양지역의 역사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주는 효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우리에게 뭐 교훈도 주고 무슨 뭐 문화자원, 관광자원도 활용도 되지만 끊어진 두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제가 대구 가서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할아버지 얘기했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광복 다녔어. 그런 순간에 동지가 되잖아요. 가까워지잖아요. 서로 따뜻하게 연결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대구에는 뭐가 있냐면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 형무소가 있습니다. 이 대구 형무소에서 강주 우병, 3.1운동, 강주학생 독립운동 때 대구 복신법원에서 재판받았던 분들이 수감됐던 곳인데 강주 전남분 47분이 대구 감옥에서 승복하셔요. 교수형에 처해지십니다. 전라북도까지 합하면은 76분이나 됩니다. 현재 확인된 수만. 그래서 이 대구 감옥에 이분들을 대구하고 강주가 함께 이분들끼리는 뭐 유령비든 추모비든 건립하고 강주시장과 대구시장이 화해와 상생을 외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강주와 대구가 번갈아 가면서 함께했던 역사자원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정리해내고 이런 작업은 예산이 많이 안 들고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제안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왔던 이야기와 또 다른 맥락에서의 광주대교 화해에 관해서 지금 이제 한 6년 남았나요? 이제 철도가 완성이 되려면 완공되기 전까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결과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철도를 건설하게 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까지 건설하게 된 애초의 취지를 좀 내용적으로 채우는 걸 좀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를 하신 노동태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건상 선생님의 토론하고 노동태 원장님의 발표를 통해서 광주시에 있는 민주역사정책 자문 TF팀이 기획한 첫 번째 정책 토론회를 예정된 시간인 2시 반입니다. 저희 예정된 시간이 딱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박수로서 오늘 정책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